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라이브 썰전 그 영상 보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싸기 강안하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합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고 불법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제처가 이거를 투자하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처도 지금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른바 조국 대전에 있어서 삭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삭발을 한 의원들이 오늘로 이제 1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 명이 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아니요. 감동까지 느낄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어쨌든 정치적인 정치적 행위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뒤에 그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건 뭐 요새 우리 그 사회의 어떤 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은 뭐 왜 그 패러디한 영상 같은 게 막 돌아다니면서 특히 저 주부들 간에도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모든 걸 자꾸 예. 이렇게 그 정치적인 것도 희화화시켜서 화제가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히려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이 판단도 섰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그 다른 투쟁 수단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이슈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득책이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참 한국당의 특색이 하나 있더라. 뭐가 특색이 있냐면 릴레이예요. 지금 삭발도 릴레이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단식한다고 하면서 릴레이 단식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뭐 한 끼인가 해가지고 그게 무슨 단식이냐 릴레이 다이어트지 그 정도면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참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현상만 좀 그때는 다이어트했지만 이번에 진짜 깎은 거니까 좀 다르긴 다르죠. 왜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릴레이로 조금 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려면 이게 한꺼번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확 끄는 게 확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제 과거의 어떤 삭발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삭발은 뭐고 같이 들어가냐면 단식 농성하고 이제 보통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물론 저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문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삭발이라고 하는 행위가 갖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 결연한 의지, 거의 사생결단식 의지를 표명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라고 본다면 그것이 어떤 계속 지속해서 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면서 농성을 하면서 더 어떤 결연하고 삭발이라고 하는 한번 밀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단식이 되면서 이게 보통 같이 세트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나는 굉장히 그 SNS 감각에 뛰어난 분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또 아날로그적인 또 지금 해석을 하고 주문을 하시네요. 저는 이 삭발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치적 효과는 지난번에 우리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삭발한 것으로 충분히 거뒀다. 지금 이건 뭐냐 하면 그 이슈가 꺼지지 않게 이어져 간다는 데 더 의미가 있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슈를 계속 더 확산시키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그 교수 지식인들 선언이나 대학가 집회나 그다음에 또 변호사들의 그 서명 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인데 불씨가 네. 꺼지지 않는 정도가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딱 모여가지고 터지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투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게 모여 있고 사람들이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지층 더 나가서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집중투쟁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도 썼던 게 그런 건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이분들의 투쟁 방식은 참 독특하다. 참 진짜 야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뭐 상당히 저희 일리가 있다고 야당에 애정이 봐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럼 야당이 잘 돼요. 여당이 한번 잘 그렇게 되는 좀 한번 거니까. 해보라고 권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보니까는요, 지금 당 대표가 했고요, 또 뭐 국회 전현직 부의장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일부에서는 원내 지도부 이쯤 되면 원내 지도부에서도 누군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데 뭐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지칭한다고 예, 봐야 뭐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기는 할 그런데 아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경원 예.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삭발을 한다고 해도 예. 참 뻘쭘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면 뭐 그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이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면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등 떠밀려 하는 듯한 모양새에 그러니까 연출되기 십상인 상태에서 네.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하기 힘든 실기해버린 측면이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 처음부터 뭐 그 저도 좀 알아보니까 처음부터 고민을 초기에 조금 했는데 이제 저 말하자면 대표가 하고 나는 원내 그 투쟁 쪽으로 집중하면서 그 또 자기 투쟁 스타일이 안 맞는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해봐야 사실은 뭐 지적한 대로 뭐 뒷북치기 아니냐, 뭐 등 떠밀려 한다 그런 저 말하자면 원래 또 2등이라는 거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려면 맨 앞에 해야지. 네. 너무 1등 그 저도 그래서 1등을 너무 저도 그래서 삭발할 거라다가 참은 거예요. 1등 이건 지상주의, 농담입니다. 1등 지상주의 같은. 아니 2등 하면 여지가지는 더 올라갈 얼마나 좋아요 2등이. 저희가 지금까지 삭발 이야기한 거는요, 삭발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정치, 심리학적인 요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두 분한테 의견을 들어봤던 거고요. 한국당은 어제 그 자유한 그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를 제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효과가 있을지요, 어떨까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제 삭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중요한데 네. 원래 여론이라는 것도요. 저희가 지내보면은 이 숙성 과정이 필요해요. 한 번에 뭐 달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어느 시점에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 그때 이제 폭발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지금 정부에서 노상 얘기하는 그 촛불 혁명의 힘이죠. 네. 촛불의 힘인데 아직은 제가 보기엔 예열 단계다. 그런 저는 그러나 그 민심의 영린을 건드렸다. 뭐 국민적 저항권이 자꾸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예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카드는 뭐냐면 이 실현 여부는 약간 지금 불투명해요. 그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 발의는 하더라도 의결을 하려면 저 출석 의원 과반 그 찬성이 필요한데 네.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다 참석하면 적어도 의결 정족수 149석 제적에 가까운 숫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저 평화당하고 그다음에 그 대한정치연대 이쪽에서 지금 소극적이고 오히려 이쪽 한국당과의 연대를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저는 말하자면 이슈를 끌고 가는 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왜 우리가 지금 국조를 요구하는가 하는 거를 자꾸 알리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어제도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에서 42%까지 떨어졌다. 지금 취임 이후 최저인데 오늘 또 그 항상 이거를 계속 추적해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또 역시 43%로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이게 하락 추세에서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방 경직성이 있긴 하지만은 지지층 결집에서 이게 30% 아래로 그러니까 이 30% 말이나 40% 찰랑찰랑한 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따지고 보면 이런 그 정치 부대에서는 야당이 투쟁하고 또 외곽에서는 이런 그 시민단체나 아니 지식인들이나 대학가 학생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는 제가 계속 강구자지만은 국민 여론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개로 나눠서 첫째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순환을 동원하고 싶겠죠. 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모색할 수 있는 카드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의 인용 내지 기각의 결정이 빠를까, 검찰 수사 결과가 빠를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그 물음표만 찍고 3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냈으면 좋겠어요. 가처분 신청을 내서 네.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여기서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되는 순간에 자유한국당은 투쟁 동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법무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만약에 내려져 버린다라면 자유한국당에는 그거는 자충수 중에서 엄청난 자충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이건 모험수다. 과연 낼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에 물음표만 예, 찍겠습니다. 그건 뭐 상당히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분석이에요. 그거는 이 검토 중인 것이지 그 실제 내는 것은 좀 더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검찰 수사와 이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거 하면은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줄여서 정교모라고 불리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 윤리가 무너졌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교모 측은 이 시국 선언에 총 3,396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나가는 그림이 이제 오늘 있었던 행사인데요. 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최순실 사태 터졌을 때 그 대학가 교수분들이 서명한 게 한 2,300명 된다고 하고, 지금 저도 뭐 이제 정교모 쪽에 그 아는 분들한테 참여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분들은 다음 주까지 그 한 5,000명까지는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금 네. 이제 이런 흔히 얘기하는 그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지금 막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 좀 그 과장해서 얘기하면 4.19 이후에 가장 큰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건 물론 아니에요. 네. 아니요, 5,000명이 예를 들어서 교수가 저 서명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겪어봤지만은 이 지금 이 참여한 분들이 전부 이제 그 뭐 보수적 견해를 가진 분들도 아니에요. 저도 그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 이분들이 속해 있는 한 4-5개 카톡방에 저도 멤버이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봤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중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참여하는 네. 분 중에 지금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이름 빼달라는 분들도 최근에 좀 나왔대요. 보도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 사회의 그 중도 보수 쪽 지식인들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상당히 행동과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비겁했어요. 우리 조국 그 교수가 얘기했던 안가주망, 지식인의 현실 참여란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이 흐름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명단은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그러니까 5,000명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100여 개 대학의 대표 분들 명단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보면 교수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숫자가 맞네 정례는 사실은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뭐 3,000명이 돼도 5,000명이 되는 저는 그 시국선언 자체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다만 숫자에 의미를 둘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주의 태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국 교수들이 계속 어떤 뭐냐면 말 그대로 릴레이식으로 계속 서명을 10,000명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방송 토론 나가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니까 네. 숫자의 어떤 많고 적음은 별로 중요한 점이 아니고, 두 번째 일각에서는 이 그 서명한 교수들의 대부분이 무슨 뭐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국선언 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어요. 그다음에 보수는 보수 나름의 정의관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사실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진보는 진보 나름의 정의관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수니까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이것이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전체에서 대표성을 띈다. 또 이렇게까지도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말씀드린 익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이 보수의 정의관에 기초한 양심의 목소리이든 진보의 정의관에 기초한 양심의 목소리이든 내면의 울림에 어떤 입각해서 나오는 시국선언이라고 한다면 실명을 밝히는 게 사실은 맞고, 이전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올리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없어갖고 아쉽다. 근데 지금 아무튼 이 주최 측의 그 설명에 따르면 나중에
뭐 신문에 광고 낼 때는 실명을 밝히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완전히 그 마침표를 찍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보적인데 그러니까 실명은 밝히는 게 맞다. 이 점만 좀 그럼 강조해서 이전 수석 예. 말씀하실 때 이랬잖아요. 본인이 참여하고 한 너댓 개의 그 뭐 카톡이라든지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보면 뭐 중도적인 입장에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하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그분들이 나중에 5천 명까지 막 새가 불어나게 되면 예전에 저의 기억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아랫단에 이렇게 이름이 그럼요. 촘촘하게 나오죠. 5천 저는 명도 이제 그런 부분에 것도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네. 드리면 네. 그 지금 왜 그럼 이번에 발표를 못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이거를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지금 친문 네티즌들이 막 허위로 거기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네. 서명 작업 네. 막 그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별로내는 일이 그래도 그것도 지난한 작업이 될 수가 밖에 없는 게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실명인지 가명인지 별로내는 게 그냥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을 할 때 흔히 나는 신청 안 했는데 내 이름이 도용됐다고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별로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실명이고 본인이라는 거 확인이 안 되면 여기 저 말하자면 서명 작업에 참여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100명의 대표 각 대학 대표는 오늘 명단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지켜보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논란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쵸 이거 친문 네티즌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요 범법 행위예요. 남이 지금 서명 작업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 그래요 검찰에 그 사람들 IP 추적해서 그 방해 작업한 거.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게 친문 문재인 네티즌으로 추정되겠죠. 왜냐하면 네. 뭐 엉터리 이름 집어넣고 막 비난 댓글 보내고 하는 까지는 괜찮은데 엉터리 이름을 도용을 해서 지금 이 서명 작업을 방해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못한 거예요. 이 발표도. 왜냐하면 정확히 변론해야 되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들 보나마나 그럴 거라고. 자 엉터리로 이제 막 집어넣었어. 근데 홍길동 뭐 동양대 무슨 학과 교수 했는데 나중에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별로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숫자 얘기한 거는 뭐 저도 그냥 넘어갈게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넘어가셔도 되는데 왜 그럼 얘기해 볼까요? 아니, 그때 그 넘어가죠. 10,000명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때 명단 다 발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5,000명 명단 확실히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 그냥 말로 네티즌 거기다가 막 이름 막 올려가지고 다음 주 하는 초라는 거를-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에 그동안 저는 감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수 지식인들 중도라고 하는 지식인들 비겁했었다고. 이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는 현상을 민심의 본질과 연결시켜서 정확히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비본질이니까 저도 딱 한마디만 더 이상 얘기 안 끌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명단 공개 안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학교별로 대학별로 그러니까 시국선언이 있었고요. 대학별로 시국선언이 되면서 밑에 교수 이름이 쭉 다 있었었어요. 이 점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요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증거인멸 또 위증 논란에 대해서 좀 간결히 좀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지 이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로는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초기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직접 투자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단순히 이제 코링크에 뭐 부분적으로 투자를 했었다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혐의의 가장 핵심은 실질적으로 이게 차명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의혹이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우선은 오촌 조카에게 설립 자금 5억 원 대줬다. 근데 실제로 오촌 조카 그거를 어쨌든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투자한 거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코링크라는 것의 실질 소유주는 지금 오촌 조카가 아니고 정경심 씨가 아니냐, 교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금 원도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추적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중간에 또 여기에다가 한 5억을
말하자면 자기 남동생을 통해서 투자를 한 걸로 돼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직은 밝혀진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 이제 코링크라는 그 사모펀드 회사가 재투자한 회사 거기서 이제 코링크가 이제 또 다른 돈을 모아서 이제 재투자인데 그 재투자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10억이 지금 현재 다시 정경심 그 교수 쪽으로 들어왔다는 흔적을 잡고 혐의를 갖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아주 전형적인 돈은 안 내고 돈 냈다가 돈은 돌려받고 그 회사 운영권은 갖고 그러면서 우회 상장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도모했다는 의심인데 이건 전형적인 그 주식 투기꾼의 수법이거든요. 네. 예. 저희 바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수석이 말씀하셨던 사실이라면 사실은 저희는 여기서 지금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대상은 거의 99%는 언론 보도. 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데부터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이른바 합리적 추조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야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도 설립자금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도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코링크 P라고 하는 곳의 설립 자본금이 처음에 1억이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1억 중에서 8,500만 원을 자동차 부품에서 익성해서 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설립 자본금이 5억이 아니라 1억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이 2억 5천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이 5억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무엇을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거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탔던 내용이에요. 네. 근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도 있잖아요. 익성이 8,500만 원에서 최초의 설립 자본금은 1억이었는데 몇 달 뒤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2억 5천까지 증자했다. 이 이야기가 있고 처음에 설립 자본금이 2억 5천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 추론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네. 돼야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된다면요? 바로 그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그 기자 생활도 했고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부분에 대한 질타에 있어서는 기자들 입장에서 약간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순전히 어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갈래의 보도에서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검찰인데 피의사실 공표 이야기를 했어요. 금지가 원칙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라면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마구잡이 내지 그 무리한 어떤 추론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점 하나. 예, 예. 두 번째는 좋아요. 검찰 수사가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그래요. 싶은 근데 거예요. 이제 지금 자칫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언론 보도가 뭐 자 1억이었냐, 2억 5천이었냐, 5억이었냐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보도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이미 코링크의 초기 설립 자금을 정경심 씨로부터 받아서 냈다고 하는 검찰 진술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바로 그것도 달라요,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자, 하나만 예, 한 아니, 말씀. 얘기한 다음에 들으세요. 예, 예. 아까 한참 뭐 그러면 자기 예, 얘기하더니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도 서로 많이 하시니까 차근히 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 부분을 좀더 설명을 하겠다. 네. 이 문제의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자, 뭐 지금 이제 나중에 뭐 물타기들 하려고 뭐 익성해서 처음부터 여기 투자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 초기 자본금이 뭐 2억 5천이냐 5억이냐 그다음에 2억 5천 플러스 2억 5천은 또 저거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빌린 돈 5억 중에서 그건 네. 이미 자금 추적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운영 자금으로 됐다는 건데 문제는 그럼 실질적인 이 운영을 했다는 지금 증거가 뭐냐면 자 우리 전혀 이 펀드 모르고 있다 그랬는데 코링크 주식이 뭐 소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뭐 올라와 있는 것까지 몰랐다는 건 또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정경심 씨가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가서 뭐 돈을 받은 건 물론이고 심지어 왜 여기 매출이 안 오르느냐 WFM 가서 그다음에 코링크의 초기 그 투자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증자할 때는 가서 본인이 직접 회사 가서 직접 사인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주주명부에 어쨌건 실현은 안 되지만 신주청약이라는 거에 인감도장까지 찍었다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
8천, 5천, 뭐 2억 5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링크라는 회사가 실제로 정경심 씨가 차명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고 숫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검찰 발표까지 기다려야지. 지금까지 이동관 수석이 말씀하신 내용도 검찰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 다 언론 보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런 그 정황을 가지고 나오는 추론이 뭐냐면 정경심 씨가 오촌 조카에게 5억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코링크 설립 자금에 투입이 됐으니까 사실상의 차명 설립이었고 차명 소유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억이냐, 2억 5천이냐, 5억이냐가 왜 중요한지를 하나만 그러면 반대의 정황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정경심 씨는 그 코링크를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설립하기 위해서 오촌 조카를 이용해서 돈을 줬는데 만약에 1억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오촌 조카의 돈은 1,500만 원만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갔거나 이렇게 돼요. 초기 설립 때. 그러니까 1억 선이 맞다면. 그럼 정경심 씨의 5억은 어디로 간 건가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설립 자본금이 2억 5천이라고 한다면 정경심 씨를 5억을 넣으라고 줬는데 그럼 2억 5천만 넣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또 당연히 어떤 제기가 되는 의문이 돼 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정경심 씨가 오촌 조카에게 돈을 줬고 그 돈이 설립 자금으로 쓰였으니까 코링크는 정경심의 회사다. 이 이야기가 단순할 수 있다라는 반대의 부분을 저는 이건 주장이 아니에요. 반대의 어떤 정언도 나올 좋아요. 수 있다라는 점을 제기하는 그러나 거고요.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그 보도가 있었죠. 인감 도정이 있었어요. 인감 도정이 있는 부분도 그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같이 나왔던 정경심이라고는 사인의 필적이 나왔어요. 근데 사인의 필적을 보면서 어딘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어딘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경심이라고 하는 글자의 필적이 달라요. 근데 보도는 비슷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보도 내용은. 일치한다도 아니고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게 정경심의 미음이 하나는 이러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하나는 요렇게. 다시 말해서 근데 저도 필적 감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필적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또 반대의 어떤 정황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하나만 가지고 무리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만 저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그 확장해서 뭔가를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 말씀만 드립니다. 아니 뭐 기다리는 거 저도 좋아요. 근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좀 이 빨리 정도면 끝났으면 제가 요거만 잠깐만 사실관계 바라자고요. 이 필체라는 거는 필체 전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제 전제를 달았지만은 필체 분석가들이 볼 때는요. 뭐 미음의 모양이라든지 뭐 모음 자음에 있어서 종합적인 걸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획을 그을 때 각도라든지 굵기는 다 보는 거 그건 알고 뭐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그 부분은 견해는 좀 전문가 다를 수 영역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 평가를 할 수 없고요. 그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조 장관 과정에 만약에 직접 투자로 확인된다면 저희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위반 일뿐 아니고 자본시장법 자본 두 가지인데요. 네. 그중에 특히 이제 공직자윤리법 조국 장관이랑 상관했을 때는요. 네.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역시 정황, 뭐 추론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 정경심 교수 하드디스크 교체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요. 죄송한데 예. 이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것만은 제가 꼭 짚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해요. 제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예. 요 지금 저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네. 가장 핵심적 부분 중에 하나는 다시 10억을 돌려받았는데 네. 그 저 오촌 조카가 그 돈을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는 뭐 마약 자금이나 불법 자금 할 때 쓰는 일이지 정상적으로 돌려받아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익성으로 갔다면 그렇게 할 아무 이유가 없고 요새는 특히 부동산 거래도 현금으로 안 합니다. 1,000만 원 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추적이 될 거예요. 물론 대량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요새는 1,000만 원 이상은 다 포착이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결국 지금 검찰이 의혹을 두고 있는 거는 그 돈이 결국은 10억 투자한 거 다시 회수받고 중간에 뭐 이자로 이거저거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다 합리적 추론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택도 없는 거 수사 절대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도 그러니까 물론 지켜봐야 돼. 말씀대로 하면 제가 그것도 검찰에서 발 때까지 제가 봅시다. 반대 30초간이 정황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근데 50초, 안 50초 드리겠습니다. 드렸으니까는 네. 50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10억 그것이 익성으로 갔느냐 정경심 씨로 갔느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설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그러니까 사채 시장에서 정말로 돈 세탁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였다면 재산 신고에서 나중에 변제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8억을 어떤 그러니까 빌려줬다와
그다음에 다시 또 변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그러니까 기록. 왜냐하면 그 돈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도 다 그렇게까지 재산신고 했을까? 허위한 걸 허위 신고한 걸로 그러니까 문제는 처벌받게 돼 뭐냐면 있다고. 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계속 아니,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다 보기 나름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은 이미 다 그 자금 흐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자고 보니까. 아니, 그래, 제가 이제 바로 제 얘기도 그래요. 그거예요.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검찰이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이전 수석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커트가 아니 있는데 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저 괜찮습니다. 사회권을 제가 함부로 아, 예. 월권을 해서 예.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에 이 조 장관의 관여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상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것도 검찰 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조 장관의 증거 일멸 교사로 볼 수 있다는 측, 또 그렇지 않다는 측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수석은 하셨는데 그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다는 쪽 아니 그건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상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식이 다 맞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논문 제출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해보셨으니까 안다 이러더니 뭐 댓글에서 난리더라고. 네가 해봤으면 다 아냐 그리고 그걸 맞잖아요 결국. 안 낼 수가 없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지. 똑같은데 이 상황이 예. 이건 뭐냐면요. 자 30분 동안 같이 앉아 얘기했다 그랬죠, 그죠? 디스크 하드 디스크 교체하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잠시 인사했다. 잠시라 그러다가 40, 뭐 30분, 40분, 40분 뭐 좋아요. 30분 그냥 누가 이고요. 재보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해명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변기 고치러 온 우리 저긴 줄 알았다. 그 수리하는 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도와줘서 고맙다. 하드디스크 그거 다 알고 보니까 이미 다 빼놓은 거를 이렇게 뽁뽁이로 다 쌌다는 얘기까지 다 나올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흘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자들 취재에 응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30분 동안 앉아서 하드디스크 본인 것까지 상식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3개를 교체해서 갖고 나가는데 그걸 몰랐다? 그거 몰랐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지 우선 그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도 지금 이를테면 그 기자 간담회 때 그거 내놓을 때 저도 의심스럽더라고. 왜? 정관에 나오지도 않아 있는 왜냐면 알려주게 돼 있거든 6개월에 한 번씩 어디에다 투자했는지 운영 보고서를. 근데 애당초에 아예 이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뭔가 조작된 보고서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전달 급조해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몰랐을까? 그다음에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잠재적 피의자라는 얘기를 계속 썼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나 이게 아니고 지금 이분은 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머지 2개 더 다 아시죠? 금감원 국장하다 지금 이 부산 경제부시장 가 있는 분의 그 비위 의혹 무마 감사 무마 한 거 그것도 보통 일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한인석 교수 지금 어디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거기서 발급한 엉터리 그거 갖고 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소장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지금 사실은 실정법 위반의 혐의를 짙게 갖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이제 상식을 갖고 솔직히 우선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이동관 수석이 제기했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요. 상식의 수준에서 만약 이런 정황이 있다면 이런 정황에 기초해 볼 때 이런 것 아니었느냐라는 추론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일단 인정을 해요. 근데 또 정반대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기만 하는 사람이지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반대의 부분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표에 따르면 이 하드디스크를 압수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제출을 했어요. 그죠? 그 증권사 직원이.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법률가들의 해석이 갈려요. 이미 제출이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행위가 완료가 된 게 아니다. 첫째. 자, 그러면 법적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행위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변호사께 여쭤봤어요. 혹시 증거인멸에도 미수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고개를 갸우뚱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자기 기억으로는 그런 판례는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미수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들어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 교사에 다시 말해서 기소가 될 수 있느냐 그 혐의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적 판단만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증거인멸을 시킨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럼 증거 인멸이 있었느냐가 먼저 사업적으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미 제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째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견이 나온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증권사 직원이 뭐 조국 뭐 집에 있었는데 고생이 많다. 두 마디 했다는 거잖아요. 고생이 많다. 우리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 자, 그러면 이 두 마디가 그러니까 당신 증거인멸 해줘서 고맙다. 잘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는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검찰이 다른 증거를 그럼 확보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일 것이다. 저는 이 점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 증거인멸 미수라는 법적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뭐 변호사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걸 거꾸로 물어보고 싶네요. 이 만약에 CCTV에서 동양대 네. 이 김 씨 프라이빗 네. 한투 직원 그 도와주는 그 사람이 포착이 안 됐으면 이거 다 증거인멸 됐어요. 그 사람을 포착을 해서 이 사람이 왔다 간 거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좀 거칠게 얘기하면 변호사 통해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그래서 사실 내놓은 거예요. 자동차 뒷트렁크에 감춰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자 이제 그 집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3개는 이미 제출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미 제출은 법적 용어예요. 왜? 어차피 지발로 낸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사람이 진술을 하니까 진짜 어디 가서 없어질까 봐 검사가 아예 따라가서 같이 가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게 무슨 이미 제출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제출일 수 있어요. 왜? 본인이 동행을 했으니까. 지금 저는 법적인 측면만 얘기한 거죠. 아니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며.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거는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에 주장을 의해서도 하지 이 정도면은 저도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증언 하나만 조금 더 나오면 증거인멸 교사로 말하자면 기소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게 제가 아는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그 변호사분한테 다시 한번 이것도 역시 물어보세요. 좀 기다려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공직자윤리법, 그다음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거는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 장관에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덧붙여서 표창장 문제에 대한 건 저희가 시간 때문에 약간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논란거리가 많은 예, 건데. 그러니까 표창장 뭐 컴퓨터 안에 있는 뭐 직인, 오려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논란거리가 건너뛰겠습니다. 아닌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요. 이 관련해서는 또 조국 장관이 뭐 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뭐 위중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석 영역을 넘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가 하고요. 조국 장관이 기소까지 가는 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결국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랑요. 그 법무부 장관은 두 인물이 모두 다 크게 다치거나 한쪽은 다치거나 이렇게 가는 이미 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둘 중에 한 명은 예. 그러니까 방송 용어니까 저는 그냥 관용 둘 중에 한 명은 끝난다. 그죠? 이전수석은 달리 표현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뭐 저도 항상 완곡하고 점잖은 표현을 쓰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끝나게 되어 있는 이미 그 게임은 이미 본 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어떤 두 사람의 공존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전제 자체, 질문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이 말하면 정치 공학적인 그 함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아니 그래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질문 자체를 보라는 건 제가 아니고. 이런 전 질문을 짤 때 시청자분들이 두 분한테 좀 이런 건 좀 물어봐서 네. 어떻게 답변을 아니, 얻을 것인가. 제 답변은 뭐냐면 제 답변을 얘기할게요. 그런 그러니까 정치 공학도 나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아니 지금 여론조사 그 좋아하는 여론조사에게도 검찰의 수사는 정당한 거다라는 여론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거의 6대4 가까이 네.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검찰이 불법 혐의 있으면 대통령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치냐고. 물론 기소까지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은 책임질 수 있겠지만 책임져야죠. 왜 말하자면 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 불법과 그 위증 혐의가 연 걸리듯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곧 뭐 대추 딸 때가 됐더라고. 근데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걸려 있는 네. 이분을 수사하는데 왜 도대체 검찰총장이 왜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그거는 왜 제가 정치공학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거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괘씸함, 배신감 이게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뭐 근거는 없지만 최동욱 찍어내듯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 윤석열을 찍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근거는 없지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점은 네. 이렇게 봐야겠죠. 일전에 말씀드린 저는 수사 타이밍에는 어떤 유감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근데 다른 건 몰라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에 뭐 공을 갖든 뭐가 되든지 간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오후부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우리 언론지면 그다음 방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어. 예, 그러면서요,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에 대한 게 임박했다는 게 이번 주 초부터 나왔는데요. 그 소환 시점도 참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전 수석 말한 대로 뭐 공학적인 인문학과 공학이 좀 합쳐져야지 되게 아주 묘한 그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일이 이제 평일로는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소환 시점이 결국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수사에 대해서 아주 향배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래 끌지는 않겠지만 또 뭔가 인위적으로 당기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래도 장관의 부인이고 여러 번 부르지는 뭔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걸 기초 조사를 끝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경심 교수를 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이잖아요. 사모펀드고 그다음에 그 입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어떤 검찰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를 종합병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언론의 그 전망에 따르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 소환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던데 그게 맞다면 기초조사가 거의 끝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뭐 그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 번의 소환해서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근데 기초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이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선은 가장 확실한 그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그 표창장 위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만은 지금 짜집게서 만든 게 거의 그 검찰이 확실하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예, 나머지 사모펀드 부분에 이제 마지막 자금 흐름만 포착이 되면 좀 빠르면 뭐 이번 주말 언저리라도 다음 주 초까지 소환할 거로 그렇게 보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그다음에 주말부터 다음 주 언저리가 좀 넓게 아니 다음 주 이전 초까지. 수석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요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오늘 한마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전 수석부터 한마디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저는 정의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서 촛불 혁명의 정신을 노상 얘기하는데 그 촛불의 혁명의 정신은 진보 좌파가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국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저 지식인들과 대학가 시위를 그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를 저 명심하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이 뭔데 이렇게 뽑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것만은 그러니까 확실한 객관적 사실이다. 이게 확인이 되고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객관적 사실이 뭔데 이걸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요즘은 좀 환기하기 위해서 이걸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 대 굳건한 토대 속에서의 논의 전개 이렇게 얘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용의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